2005년은 6세대 콘솔의 황혼기라고 불림과 동시에 최초의 7세대 콘솔인 엑스박스 360이 등장하며 세대 교체가 시작됨을 알렸던 시기였습니다. 소니 역시 플레이스테이션2의 후속기인 플레이스테이션 3를 2005년에 발매하려고 했지만 셀 프로세서의 성능 확보 실패에 더해 양산 수율 문제로 어쩔 수 없이 발매일을 미룰 수밖에 없었고, 결국 2005년에는 플레이스테이션 2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해야 했죠. 오늘은 플레이스테이션 2의 1억대 판매 돌파를 노리고 역대 최대치인 663개의 타이틀을 출시했던 2005년의 게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타이틀은 반프레스토가 프롬소프트웨어의 제작을 의뢰해서 만들어진 액션 게임인 어나더 센츄리 에피소드입니다. 일명 에이스라는 이름으로도 유명한 작품이며 스토리와 구성은 슈퍼로봇 대전이지만 장르가 액션인 것이 특징인 게임이죠. 기본적인 조작감은 프롬소프트웨어의 대표작이었던 아머드 코어와 상당히 유사하지만 좀 더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 되었습니다. 슈퍼로봇 대전의 시스템을 따른 만큼 기체 개조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는데, 단순히 강화로 수치를 늘리는 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공격력을 강화하면 연사력이 낮아지는 식으로 시소식 강화 시스템이 적용되어 개조의 방향성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아머드 코어를 베이스로 잡고 있는 만큼 기본적인 게임성은 좋은 편이지만 기체의 반응이 약간 둔중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경쾌하게 움직이며 적을 상대하는 그런 게임을 기대했다면 조금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타카라와 아틀라스, 윙키소프트라는 환장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SRPG 게임인 신세기 용자대전입니다. 기본 시스템은 슈퍼로봇 대전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등장하는 작품들이 용자 계열이고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발매되었던 브레이브 사과와 비슷한 편이죠. 맵 디자인에서 전투씬까지 풀 3D로 만들어져 있는데 봐줄만한 연출도 있는 반면 아예 공격 모션조차 없는 기술도 많아서 솔직히 꽤 별로입니다. 참전작도 많은 수준이 아닌데 원작 스토리도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게 많아서 이름뿐인 참전이 꽤 많은 편이기도 하고요. 윙키소프트가 제작했던 슈퍼로봇 대전을 생각하시면 딱 맞는 수준이긴 한데 은근히 호불호가 갈리는 요소가 많은 게임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똥게임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참전작들이 취향에 맞다면 그냥저냥 플레이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스타일리시 액션으로 유명한 데빌 메이 크라이 시리즈에서도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데빌 메이 크라이 3편입니다. 1편과 2편의 장점을 뽑아서 완전히 새로운 타입으로 완성시킨 전투 시스템은 팬들에게 호평을 받았고 게임 방식이 더 즐거워졌죠. 전작들에 비해 게임성이 대폭 파워업되었고 다채로운 액션을 즐길 수 있어 역대 최고의 데빌 메이 크라이로 꼽는 사람도 많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난이도는 꽤 어려워졌고 2편에서 지적받았던 카메라 시점 문제는 어느 정도 고쳐지긴 했지만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잘 만들어진 게임의 평가를 깎아내리는 원인이 되기도 했죠. 이러니 저러니 해도 호쾌한 액션을 즐기는 1편의 스타일을 한층 더 강화한 게임의 특성 덕에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모티브로 제작된 3D 액션 어드벤처이자 플레이스테이션 2 후기부터 시작해 플레이스테이션 3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갓 오브 워입니다. 이 게임의 평가를 극한까지 높여준 것은 플레이스테이션 2의 성능을 한계까지 활용한 그래픽과 게임 내에서 거의 로딩을 찾아볼 수 없는 우수한 최적화였죠. 그 외에도 이 게임을 세계적으로 히트하게 만들어준 것은 바로 액션 게임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금방 익숙해질 수 있는 간단한 조작 난이도였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조작 없이 전방위를 커버하는 크레토스의 액션은 주인공의 강함을 플레이하는 사람들에게 깊이 각인시킨과 동시에 적들을 단숨에 쓸어버리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었고, 그에 힘입어 이 게임이 628만 장이라는 초월적인 히트를 하게 만들어주었죠. 이런 액션 게임들에게 흔히 약점으로 지목되곤 하는 스토리 역시 굉장히 호평받았으며, 이런 요소들이 갓 오브 워를 플레이스테이션 시리즈를 대표하는 간판 타이틀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남코가 반다이와 합병하기 전에 발매한 남코 명의의 마지막 철권 시리즈인 철권 5입니다. 전작의 4편에서 지적받았던 문제점들을 다수 개선하고 태그 토너먼트 시리즈의 장점을 추가해 현대의 철권 시스템의 기반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죠. 물론 철권 시리즈가 언제나 밸런스 문제에서 자유롭지는 못한 만큼 강한 캐릭터와 약한 캐릭터의 명확한 차이가 존재하긴 했지만, 게임에서 중요한 것은 밸런스보다 얼마나 재미있느냐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아케이드와
가정용 모드에서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낙법 시스템의 변화와 콤보의 난이도 상승, 복잡한 심리전의 심화로 인해 초심자의 진입을 막아버렸다는 아쉬운 평가도 공존하는 게임이었죠. 세계적인 철권 게이머로 유명한 대한민국의 프로게이머 무릎이 본격적으로 메이저 대회에서 활약하기 시작했던 시리즈로도 유명합니다. PCFX의 실패 이후 코나미의 자회사로 전락한 허드슨의 간판 프랜차이즈의 속편 천의 마경 3 눈물입니다. 그 부제에 맞춘 듯한 눈물나는 완성도로 수많은 팬들에게 혹독한 평가를 받았고 천의 마경 프랜차이즈를 시궁창에 처박아버린 걸로 유명하죠. 미친듯이 잦은 로딩과 애매한 그래픽, 반복성 짙은 시나리오 전개는 이 게임을 구매한 사람들의 어이를 날려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타이틀이 실패하게 된 원인은 허드슨이 천의 마경 제3회 묵시록 이후 장기간 RPG를 제작한 적이 없어서 트렌드에 뒤처졌다는 것에 더해 기존 시리즈에 참여했었던 핵심 스태프들이 대부분 다른 회사로 이적한 탓이었고, 이로 인해 게임의 완성도가 처참한 수준까지 내려와 버렸죠. 결국 허드슨을 대표하던 천의 마경이라는 프랜차이즈는 사실상 이 작품에서 맥이 끊겼고 허드슨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나중에 웹게임으로 천의 마경 지팡구 7이라는 게임이 등장하긴 했지만 딱히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발매되었던 티어링사가 유토나 영웅전기의 속편으로 제작된 티르나노브 제작의 시뮬레이션 게임 베르위크 사가입니다. 엠블렘 사가 소송 사건으로 여러가지 고초를 겪었기에 파이어 엠블렘 시리즈와는 완전히 차별된 독특한 시스템이 여러 채용된 것으로도 유명하죠. 적과 아군이 동시에 움직이는 동시 턴제라는 특성과 게임 초반에 엄청나게 낮은 명중률로 인해 게임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것도 특징입니다. 조목조목 뜯어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시스템이지만 이걸 하나로 다 합쳐놓으니 복잡하고 난해한 시스템이 되어버리는 단점이 있었고, 이로 인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다 보니 일부 사람에게만 호평을 받는 굉장히 매니악한 게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판매량 역시 전작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제작사인 티르나노우 역시 머자나 해체되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코에에서 가끔 내놓던 중세 유로풍 판타지 게임 중에 꽤나 흥행에 성공해서 후속작까지 나온 지롤 인피니트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발매된 지롤의 그래픽을 향상시키고 일부 추가점이 더해진 게임이기에 어떤 면에서는 리메이크 작품이라고도 볼 수 있죠. 프리시나리오 RPG를 표방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자유도가 높은 편은 아니고 어느 정도 틀이 정해져 있는 게임이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JRPG와 서양 RPG의 특성을 골고루 갖춘 면이 있어서 어느 쪽이든 충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독특한 게임이라서 매니악한 팬층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픽이든 스토리든 캐릭터성이든 이도저도 아닌 수준이라 특별한 장점이랄 게 없다는 점에 더해 누가 코에이 게임 아니랄까봐 가격도 약간 비싸서 여전히 마이너한 게임에 머물렀습니다. 세가가 제작하지 않은 하드웨어로 처음 발매된 사쿠라 대전이자 시리즈의 5번째 정식 넘버링 작품이 안녕 사랑하는 그대여입니다. 3편의 파리에 이어 게임의 무대를 미국의 뉴욕으로 옮겼고 전작인 4편에서 오가미의 서사가 끝나 타이가라는 새로운 주인공을 내세웠죠. 기본 시스템은 3편이나 4편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전투 파트에서 경험할 수 있는 지형이 늘어나고 확률적으로 발동되던 연계 공격이 플레이어의 선택으로 발동시킬 수 있게 되는 등의 소소한 변경점들이 생겼습니다.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매력이나 연출 등의 요소들이 호평받았던 반면 전작인 4편에서 3년 만에 등장한 속편이라는 점에 더해 변경된 시스템과 캐릭터에 실망하고 단체로 팬덤이 등을 돌리게 되어 완성도에 비해 상업적으로는 처참하게 실패하고 말았죠. 덕분에 이 게임을 끝으로 사쿠라 대전이라는 프랜차이즈는 약 14년간 명맥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슈퍼로봇 대전 시리즈를 황금기로 이끌었던 알파 시리즈의 4번째 작품이자 완결편인 제3차 슈퍼로봇 대전 알파 종혼의 은하로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참전작과 스케일로 팬들에게 상당한 기대를 받았던 게임이었던 만큼 역대 슈퍼로봇 대전 중 3위인 64만 1000강의 출하를 달성했죠. 다채로운 숨겨진 요소와 한층 더 파워업된 연출로 인기를 끌었지만 등장하는 유닛들의 3분의 2 정도는 전작인 2차 알파의 연출을 재탕했고 특정 작품들 위주로 흘러가는 스토리와 맥 빠지는 전개는
시리즈의 깔끔한 마무리를 기대했던 사람들이 실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작품에서 처음 적용된 EX 하드는 스페셜 모드 해금을 위해서 반드시 클리어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늘어지는 전개 때문에 팬들의 찬반 양론에 휩싸이게 되면서 알파 시리즈의 전개로 황금기를 맞이했던 슈퍼로봇 대전 시리즈가 서서히 내리막을 걷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세턴을 대표하는 RPG로 역사에 남았던 1편과 기대만큼은 아니었지만 꽤 괜찮았던 2편에 이어 나쁜 의미로 역사에 남게 된 그란디아 3입니다. 2005년 최악의 게임으로 꼽힌 로그 갤럭시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망작으로서 이 게임에서 좋은 건 음악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죠. 특히 문제가 되는 건 RPG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얼굴을 봐야 할 메인 캐릭터들이 전반적으로 제정신이 아니라는 게 문제인데 민폐를 끼칠 때 아니면 비중이 공개가 되는 주인공, 중증 브라더 컴플렉스에 헛소리를 하다가 싸대기 한 대 맞고 바로 말 바꾸는 히로인 등 매력적이지도 않고 제정신이 아닌 캐릭터들이 서사를 마구 생략하고 멋대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는 스토리가 대략 정신을 멍하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닌데 전투 시스템은 후반으로 갈수록 밸런스가 무너져서 마법만 난사하는 게임이 되고 플레이어 캐릭터들은 레벨업을 해도 전혀 민첩성이 오르지 않는데 적들은 마구 강해져서 인플레가 발생하는 것도 어이가 없죠. 결국 이 게임의 상업적 실패로 인해 그란디아 시리즈의 명맥이 끊겼고 제작사인 게임하스도 공호 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로 전락하게 됩니다. 아머드 코어 3의 마지막 확장 컨텐츠이자 3에서 시작된 세계관의 마지막 작품인 아머드 코어 라스트 레이븐입니다. 메인 작품인 아머드 코어 3가 아니라 이 게임을 영상에서 다루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훗날 프롬 소프트웨어를 세계적인 제작사로 발돋움하게 만든 게임 제작자 미야자키 히데타카의 데뷔작이라는 점이죠. 기본 시스템은 아머드 코어 3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전체적인 밸런스가 꽤 좋은 편이며 부스트 시스템의 개편으로 아머드 코어 시리즈 치고는 움직임이 둔중하지 않고 꽤나 경쾌해서 조작성이 좋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아머드 코어 시리즈가 원래도 꽤 어려운 편인데 이 게임은 그 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축에 속해서 평가가 꽤 갈리는 편이었습니다. 테일즈 시리즈임에도 불구하고 테일즈 스튜디오가 아닌 본사 스텝만으로 구성된 팀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유명한 테일즈 오브 레젠디아입니다. 아케이드 하드웨어 사업에서 철수를 결정한 남코는 2004년부터 자사의 인기 브랜드인 테일즈 시리즈를 주력으로 밀기로 결정했는데 그러다 보니 현재 할 일이 없는 스태프들을 전부 끌어모아서 제작한 테일즈 시리즈의 자가복제한 게임 중 하나가 바로 레젠디아였죠. 그래서인지 과거작인 데스티니2나 이터니아에서 활용된 2D 전투를 약간 변형한 과거작에 가까운 전투 시스템을 채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좋게 말하면 심플하고 익숙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심포니아에서 오히려 퇴화했다는 평가도 꽤 있어서 평가는 꽤 나쁜 편이었죠. 전투를 제외한 완성도는 꽤 괜찮은 편이었으나 이 당시 다양한 기종으로 테일즈 시리즈가 1년에 두세 개씩 제작되던 시점이었고 메인 캐릭터 디자이너와 작곡가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이걸 테일즈 시리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팬들도 꽤 있었습니다. 딤프스에게 매주를 맡긴 드래곤볼 Z 시리즈가 초대박을 치면서 완전 3D 액션 게임으로 제작된 스파킹 시리즈의 첫 작품입니다. 스파킹 시리즈의 제작은 단간론파 시리즈로 유명한 스파이크가 맡았으며 자유도가 높은 시스템이 특징인 게임이죠. 초무투전에서부터 이어져 왔던 사이드뷰 시점을 버리고 3인칭 슈팅과 비슷한 형태로 바뀐 게임 시스템이 스파킹 시리즈를 대표하는 특징입니다. 등장 캐릭터는 총 50명, 그리고 변신 형태를 포함하면 91명으로 역대 최고 볼륨의 캐릭터들이 참전한 것으로도 화제가 되었죠. 그래픽도 원작을 그대로 3D로 옮겨놓은 듯한 모습이며 각 캐릭터의 모션도 애니메이션을 재현한 것이 많아 호평을 받았습니다. 다만 UI가 단조롭고 필드가 좀 좁은 편인데다 대전 모드를 화면 분할로 구현했다는 점이 아쉽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여러가지 실험적인 시도가 많아서 완성된 게임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도 대표적인 불만점으로 꼽혔습니다. 4년 만에 플레이스테이션 2로 등장한 바이오하자드의 정식 넘버링 작품인 바이오하자드 4입니다. 이해 1월에 게임큐브로 독점 발매되었던 동명의 작품을 플레이스테이션 2로 이식한 작품으로 이 게임부터 바이오하자드 시리즈는 다채로운 액션이 늘어나서 서바이벌 호러 게임이라기보다는
3D 액션 게임으로 장르가 전환되었다고도 일컬어지죠. 장르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카메라 시점의 변경인데, 바이오하자드는 원래 풀 3D로 제작된 게임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정 카메라를 주인공의 이동에 맞춰서 전환하는 시기였는데, 이 게임부터 본격적으로 바이오하자드가 3D 게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혁신적인 게임 디자인 개선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리즈 최고의 명작으로 꼽는 게임이기도 하며, 바이오하자드 4의 발매 이후 솔드뷰 시점의 비하인드 카메라 방식을 채택한 게임이 굉장히 많아진 것으로 이 게임이 업계에 미친 영향력을 엿볼 수 있죠. 다만 바이오하자드가 가지고 있던 호러 게임이라는 정체성이 굉장히 옅어져서 아쉬워하는 팬들도 있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2를 대표하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 뭐냐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1순위로 꼽는다는 바로 그 게임, 완다와 거상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2 발매 초기에 많은 평단의 찬사를 받았던 이코의 제작 스태프들이 제작한 게임이며, 한마디로 이 게임을 설명하자면 보스전에 특화된 액션 게임이죠. 심리스 방식으로 연결된 거대한 필드를 모험하는 오픈월드 형식의 맵은 훗날 데몬즈 소울의 제작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게임의 분위기와 표현력으로 플레이어를 압도하는 아름다운 그래픽과 심플한 UI는 이 게임을 대표하는 특징이기도 하죠. 몇 가지 아쉬운 점을 꼽자면, 카메라 처리가 이상해서 시야가 꼬일 때가 많고, 액션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기본 30프레임으로 잡혀있는 데다 몇몇 전투 상황에서는 프레임 드랍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조금 아쉽다는 점 정도입니다. 이 게임을 대표하는 감상 중 하나가 바로 게임을 플레이했던 기억을 지우고 다시 처음부터 플레이하고 싶다 일 정도이니, 완다와 거상이 얼마나 잘 만들어진 게임인지 실감할 수 있으며, 훗날 리메이크작의 판매량이 플레이스테이션 2 시절보다 더 높은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 2로 발매된 스맥다운 시리즈 중에서 상업적으로 가장 흥행한 작품인 스맥다운 vs 로우 2006입니다. 그래픽과 모델링이 극적으로 좋아진 것으로도 유명하며, 국내 정식 발매 이후 한동안 투니버스에서 이벤트 매치가 활성화되기도 했었죠. 특이사항이라면 한 달 뒤에 PSP로도 같은 게임이 발매되었고, 두 게임 간 세이브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도 있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독점으로 출시된 마지막 스맥다운 시리즈이기도 했으며, 등장하는 레슬러가 대폭 늘어났으며, FM 시리즈와 비슷하게 레슬링 팀을 운영할 수 있는 GM 모드가 최초로 추가된 게임이기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죠.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인기를 누렸던 게임이며, PSP판을 포함해 발매로부터 1년 만에 330만 장 판매를 달성했습니다. 세가가 4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쉔무에서 완성하지 못했던 실존하는 도시를 모험하는 액션 어드벤처를 완성시킨 게임, 용과 같이입니다. 일본의 버블 경제 시대에 야쿠자 조직의 몸을 담고 있던 키리우 카즈마가 보스 살해 용의를 대신 뒤집어쓰고 10년간의 장기 복역을 마친 후 버블 경제가 다 꺼지고 잃어버린 20년 시기의 일본 사회에서 겪는 일들을 테마로 다룬 오픈월드 기반의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죠. 오픈월드 기반의 액션 게임이라는 점에서 GTA와 비교되는 점이 많은데, 엄밀히 따지면 두 게임은 추구하는 바가 완전히 다릅니다. GTA는 스토리 외에도 플레이어가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을 중시하는 게임이고, 용과 같이는 스토리와 캐릭터를 나타내는 데에 비중을 두는 게임이죠. 개성이 강하고 매력적인 캐릭터와 일본 특유의 감성과 정서를 중심으로 그려지는 인간적이고 드라마틱한 서사야말로 용과 가치를 대표하는 특징입니다. 시리즈의 첫 작품인 만큼 전투 시스템의 완성도가 약간 아쉬운 편이고, 야쿠자를 미화한다는 점 때문에 사람에 따라 다소 호불호가 갈리는 면도 있습니다. 드래곤 퀘스트 8의 제작으로 명성을 얻었던 레벨 5가 엄청난 지원을 받으며 제작했으나 처절한 결과만 낳은 게임, 로그 갤럭시입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2005년 최악의 게임으로 악명이 자자하며, 이 게임의 홍보비로만 3억엔이 들었으나 보시다시피 결과는 처참했죠. 게임 내에 등장하는 던전이 하나같이 광활하다고 표현해도 좋을 정도로 넓은데, 구조는 지극히 단조롭고 꽤나 성의가 없어서 더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게임 후반에 등장하는 글라디우스 타워는 10층짜리 던전을 2개 돌아야 하는데, 이 던전은 한 층이 2개로 분리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40층짜리 던전을 돌아야 하는 거나 다름없었고, 이걸 클리어하는데 8시간 정도 걸리는 악독한 구조여서 더 악명 높았죠. 사실 게임 자체는 어딘가 살짝 아쉬운 B급 게임 정도의 완성도는 가지고 있었지만, 엄청난 마케팅으로
사람들의 기대를 모았던 게임이었고 제작사인 레벨5의 히노 아키로의 언론 플레이에 반감을 가졌던 게이머들의 영향으로 인해 더 혹독한 평가를 받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2005년에 마지막을 장식할 게임은 디즈니와 파이널 판타지의 콜라보레이션이라는 소재로 전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한 킹덤 하츠의 속편 킹덤 하츠 2입니다. 전작에서 호평받았던 호쾌한 액션은 드라이브와 연계라는 신요소를 만나 한층 더 강화되었고 시스템과 조작성도 한층 더 좋아졌죠. 특히 호평받았던 부분은 연출이 강화되었다는 점인데 게임 내에 등장하는 월드의 숫자도 늘었으며 캐릭터의 모션도 더 스타일리시하게 바뀌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으로 지적받은 것은 무비의 대중이 대폭 늘어났다는 건데 게임 시작부터 엔딩을 볼 때까지 꽤 잦은 빈도로 무비 이벤트가 등장하며 가끔은 10분 이상 아예 캐릭터를 조작하지 못하고 이벤트만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서 호불호가 갈리는 면도 있었죠. 또한 속편을 위한 복선만 잔뜩 깔아두고 이야기를 제대로 마무리 짓지 않았다는 점도 적잖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면을 고려해도 아주 잘 만들어진 게임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며 플레이스테이션 2를 대표하는 명작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2에 황혼기 초입이라고 할 수 있는 2005년의 게임들을 둘러봤는데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해에 발매된 다양한 게임들의 히트에 힘입어 플레이스테이션 2는 발매로부터 6년 만에 드디어 플레이스테이션에 이어 1억대 판매라는 금자탑을 쌓아올리게 되죠. 이것은 게임업계의 파워 밸런스가 1990년대 중반까지 게임업계를 손아귀에 쥐고 있던 닌텐도에서 신흥 강자인 소니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었으며 이제 누가 뭐래도 게임업계의 지배자가 소니임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2는 황혼기를 넘어 차세대 머신인 플레이스테이션 3에게 바통을 넘길 준비를 하게 되죠. 그럼 저는 이번 시리즈의 마지막 편인 2006년부터 플레이스테이션 2의 수명이 끝날 때까지 그 곁을 지켜주었던 게임들의 소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